사장에서는 주로 이 포물체의 운동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기 바라고 원운동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봐야겠어요. 두 가지가 이제 특별하게 사장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5장에서는 이제 운동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이거 공부하려고 1장에서 4장까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5장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주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보면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운동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뉴턴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1법칙, 2법칙, 그리고 3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장은 다 이것들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2법칙을 적용해서 1법칙과 3법칙은 간단한 개념이고 뭐 2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개념인데 2법칙은 이제 수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정량적인 내용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리학 수업을 잘 들었냐, 점수 잘 맞을 수 있냐, 문제 낼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야겠죠. 그 문제가 이제 5.7절에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마찰력까지 동원이 돼서 이제 문제화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 5장을 달리 얘기하면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힘과 운동.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위치, 편위,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4장까지 공부했던 거고 5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힘을 더 공부해서 이 힘의 기호가 이제 힘은 포스가 돼서 F로 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에서는 주로 가속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는 뉴턴의 제2법칙인 이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5장에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을 이제 종류별로 나눠놓기도 하고 힘의 특징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A, B, C는 접촉력을 얘기해요. 접촉력. 위에 있는 힘들은 그래서 충돌하거나 또는 이렇게 두 물체가 접촉하거나 매개체로 접촉하거나 이랬을 때만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D, F는 관계없이 떨어져 있어도 항상 작용하는 떨어져 있어서 작용하는 그런 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에서는 여기 이제 질량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거고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아니라 이 전기적인 양,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기량 또는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전기적 특성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력. 그리고 F는 이제 여기는 철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는 NS 있어서 이제 N극과 S극 자석이죠, 자석. 그래서 뭐 자기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력. 그래서 이런 힘들은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이제 붙어 있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어떤 경우에 접촉이냐,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접촉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접촉력이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한 개념이 되는데 어쨌든 이 DEF는 접촉과 관계없이 항상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멀리까지 뭔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걸 이제 장힘이라고 합니다. 장은 영어로는 field라는 개념이에요. field. 마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필드. 그래서 퍼져 있다는 얘기는 입자가 어떤 위치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그 입자는 이제 퍼져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영향은 전체 공간에 이렇게 퍼져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필드라고 물리학에서는 필드라는 말을 사용해서 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이 작용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힘인데 A, B, C는 그 이외의 힘들입니다. 뭐 밀치고 당기고 하는 이런 힘들은 이렇게 이제 접촉하는 경우에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힘들을 이제 접촉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장힘과는 대별적으로 이런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쭉 다시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이 5.2절의 이 5.2번 그림에 나오는 5.2절은 이제 뉴턴의 제1법칙과 관성철 이런 제목인데 여기 아래 5.2에 나오는 이 그림은 힘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힘을 측정하는 장치는 여기서는 이제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힘을 측정합니다.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힘을 측정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힘을 많이 주면 더 큰 힘으로 측정이 되겠죠.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그죠? F1과 F2, 1과 2를 더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3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F1은 아래로 작용하고 F2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면 이때 이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연산 방법을 사용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벡터의 연산 방법에서 이 덧셈의 방법은 이게 이제 F1이고 이게 F2라면 이랬을 때는 이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꼭 직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한다면 두 힘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게 바로 합이 되는 겁니다. F1과 F2의 합 벡터가 뭐 F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게 직각인 경우에는 이게 대각선이 돼서 F의 크기는 루트 F1의 제곱 더하기 F2의 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F를 거꾸로 이제 분해해서 오른쪽 방향의 F2하고 아래쪽 방향의 F1으로 이렇게 분해한다고 합니다. 두 벡터를 더해서 F가 되는데 그 F는 뭐와 뭐의 합이냐? 특히 이게 이제 직교하는 서로 직각인 두 성분으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X 성분, Y 성분으로 나눠 놓는 과정을 분해라고 해요. 분해. 그래서 합성과 분해, 벡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합성과 반대 과정을 분해.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성분 분해라고도 하죠. 성분 분석 또는 성분 분해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힘의 벡터적인 성질 바로 위에 보면 실제로 자연에 알려진 기본 힘은 모두 장힘이에요. 즉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기본 힘이라는 건 자연 상태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그렇죠? 물리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앞에서 우리 이렇게 중력, 전기력, 자기력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힘의 종류인데 중력은 한 가지 힘의 종류가 되고 전기력과 자기력은 이제 서로 다른 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최근에 100여 년 전에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한 가지 종류에 근원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아예 전자기력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자기력,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전자기력 이 두 가지가 친숙한 힘이에요. 우리가 친숙한 힘. 내가 지구에 이렇게 땅에서 점프를 하면 다시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유,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서로 힘을 가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중력에 근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기력은 뭐 물체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벽, 그렇죠? 이런 물질들은 질량이 아주 일상적인 물질들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물질들의 모양을 이렇게 딱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부서지지 않고 모래처럼 쫙 부서지지 않고 그냥 이런 모양을 이룬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뇌 속에서 또는 우리 몸 속에서 혈액이 돌고 이런 것들도 다 전기력 때문에, 전기력, 자기력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물질들이 운행하고 움직이는 기본적인 것도 다 전자기력에서 근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상에서 중요한 친숙한 힘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원자 내부로 들어가 보면 강력이나 양력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영역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이런 힘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힘이 되지만 이런 힘을 이렇게 이건 힘이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힘은 아니에요. 원자 내나 또는 핵 안에서만 작용하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힘들이 됩니다. 그런데 매우 강력해요, 이 힘이. 그래서 이름을 그냥 강력, 양력 이렇게 둔 겁니다. 강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양력.
중력이나 전자기력은 또 약한 힘이 됩니다. 굳이 이제 힘의 크기를 얘기한다면. 하지만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좀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예 다른 환경에서 별도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개별적인 힘입니다. 다 개별적으로 다 한 번에 작용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옛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죠. 왜 하필이면 네 개냐? 네 가지냐? 왜? 이 세상을 만들려면 한 가지 원리로 세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한 가지 통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우주가 그 빅뱅 이후에 공간이 팽창하고 이렇게 시간이 변하면서 뭔가 다른 환경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가지였을 그 힘을 연구를 하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통일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통일장. 장을 통일해 보자 이런 얘기죠. 중력장, 전기력장, 이런 전기장, 자기장 이런 장이 원래는 하나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우주가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화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크게 한번 통일을 해보자. 그래서 뭐 대통일 이론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력과 전자기력은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양력과 전자기력은 이거는 원리적으로 같은 힘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분화가 된 게 이론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아직 못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중력, 강력을 다 통일하려고 하는데 가장 좀 애꿎은 힘이 중력이에요. 중력은 정말 특이해요. 정말 특이합니다. 다른 전자기력, 양력, 강력에 비해서 중력은 너무나 특이하다. 예를 들면 강력이나 전자기력, 양력은 힘이 매개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분석해서 알고 있어요. 과학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강력이 작용하고 어떻게 양력이 작용하고 전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는데, 중력은 아직도 미지예요. 잘 몰라요. 중력은. 우주가 탄생해서 이 별들이 운행하는 원리는 알고 있는데 그 힘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는지는 다른 네 개에 비하면 매우 특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힘을 이제 기본 힘, 펀더멘털 힘이라고 합니다. 펀더멘털 힘, 기본 힘, 또는 근본 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 일단 뭐 이 정도로만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뭐 계산할 건 없어요, 그렇죠? 벡터적인 성질은 이제 벡터적인 계산을 좀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방향을 고려한 덧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5.2절에 뉴턴의 제1법칙과 관성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다 개념 문제입니다. 1법칙이나 여기 관성틀은 이너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레임 그러면 뭔가 이제 틀이 이렇게 있는, 그죠? 뭔가 틀이 있어서 일본말로 왁구라고 하나, 그죠? 뭔가 구조, 스트럭처가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정확한 건 그런 틀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고 물리학에서의 틀은 뭔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1법칙, 뉴턴의 제1법칙을 봅시다. 진술로 되어 있죠.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좀 한번 정의를 해야겠죠. 상호작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게 바로 힘이에요. 힘. 물리학에서 상호작용은 그냥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의 가속도 A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이 0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이게 바로 뉴턴의 제1법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이 세상이 가지는 성질이죠. 이 세상의 물질들이 가지는 성질. 성질을 안 거예요. 뉴턴의 제1법칙의 이 의미는 F는 0이면 A가 0이다는 수학적인 수식이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전까지는 뉴턴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자연은 어떤 형태로 이 우주는 이루어져 있는지를 규명을 못했어요. 물론 규명을 했지만 맞지 않았던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에는 이런 성질이 있어. 즉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 자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물질들은 가속도가 0인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가속도가 0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다. 즉 정지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지해 있는 건 물론 정지해 있는 거지만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그 운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을 계속 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런 성질을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관성. 그래서 이 이름을 제1법칙을 다른 말로 그냥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거지. 관성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자, 쭉 알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이런 기준틀을 관성 기준틀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틀. 그럼 기준틀은 또 뭐예요? 기준틀은 자, 여기 이제 가속도가 0이고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려면 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속도가 얼마로 일정한지, 초속 몇 미터로 또는 방향 어디로, 예를 들어서 북동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다. 이런 값을 정의를 해줘야죠. 그죠? 그러려면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점을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점. 어떤 원점에 대해서 속도가 측정이 되는 거고 가속도도 측정이 되는 거겠죠. 그럼 기준점을 정하려면 뭔가 단서가 있어야 돼. 여기가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의 출입문이 기준이야.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X축으로 2m, Y축으로 뭐 3m인 지점에 이렇게 있겠죠. 위치를 정의해야 속도도 정의하는 거고 가속도도 정의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좌표축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 물리체계에서는 기준틀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상의 기준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기준틀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원점을 정해야 되고 그 원점으로부터 개념을 또는 의미를 정해서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기준틀이라고 한다고. 수학적으로는 좌표계라고 하는 거죠. 좌표계. 수학에서는 좌표계라고 하고 그 값이 이제 좌표값으로 나올 테니까 그거의 성질을 얘기할 때는 그냥 기준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또는 가속도가 0으로 정의되는 그런 기준틀을 관성 기준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말을 붙인 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기준틀이기 때문에 이름을 관성 기준틀이라고 둔 거예요. 관성 좌표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려면 관성 좌표계 좀 물리적인 냄새가 나도록 좀 더 개념적으로 얘기하려면 관성 기준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관성 기준틀도 있다고 책에 나오는데 비관성 기준틀은 뭐냐면 이런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기준틀이에요. 내가 원점을 잡았는데 이 원점에 대해서 원점이 저기 있어. 원점은 저기 있는데 내가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가속도가 나타나. 그러면 그 좌표계는 비관성 좌표계라고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비관성 좌표계입니다. 또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힘을 작용했는데 힘을 받고 있는데도 속도가 일정해. 이것도 역시 비관성 좌표계예요. 뉴턴의 제1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좌표계를 쓴 거죠. 비관성 좌표계는 틀린 거고 관성 좌표계는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뉴턴의 제1법칙이 적용되는 좌표계는 다 관성 좌표계라는 이름을 이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일단 제1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이 우주예요. 우주의 성질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좌표계는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죠. 그죠?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좌표계는 일단 의심을 해야지. 이런 좌표계를 설정했는데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친숙하지 않은 좌표계입니다. 이 좌표계를 쓰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우리는 물리법칙이 잘 적용되는 좌표계를 설정해 놓고 물리법칙이 성립되는지 안 성립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애초부터 물리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비관성 좌표계를 다 설정을 해놓고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다 뒤죽박죽이 되겠지. 그래서 이 관성기준틀이라고 하는 건 관성기준틀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성기준틀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려면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자, 더 읽어보시고 요점만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표현으로 다시 얘기했는데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외력이 없다면, 이걸 앞에서는 상호작용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야 등속 운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지한 물체가 등속 운동이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할 때 좀 개념적으로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지한 것도 운동하는 거냐? 예. 커다란 운동의 개념상 커다랗게 보면 아니 정지도 운동이지, 그죠? 운동 속도가 0인 운동이죠. 운동 속도가 0인 운동. 근데 또 이게 말싸움이야, 말싸움. 아, 그건 운동이 아니지. 정지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외력이 없으면 그냥 정지해 있는 건 정지라고 생각하시고 운동하고 있으면 등속 운동하고 있는 운동이라면 속도가 0이 아닌 운동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하면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수능 문제인가 어디 문제에서 이게 문제 나왔었대요. 다음 중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근데 정지를 운동으로 봐야 될 거냐 안 봐야 될 거냐 그런 문제가 아마 지문에 그런 걸 의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자,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나 등속 운동할 때 그 운동 속도를 유지하는 거나 어쨌든 다 등속이라고 한번 치자. 가속도가 0이라는 개념은 다 들어맞는 거잖아요. 가속도가 0이다.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0이 된다. 이게 이제 뉴턴의 제1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5.3절로 가서 이제 우리는 뉴턴의 제2법칙에 중점을 둘 거예요. F는 ma라고 하는 식입니다. F는 ma. 그러면 힘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있는 거겠죠. 뉴턴의 제1법칙을 확장해 보면 힘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힘을 주면 가속도는 얼마냐? 이 관계식에 여기 이제 이 m이 들어옵니다. m. 질량을 곱해 줘야 된다고요. 이 두 식을 만족시키는 질량이 있는데 질량은 영어로는 mass라고 하고 그럼 질량이 뭐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질량은 그냥 질량이지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물리학은 그 용어의 정의가 확실합니다. 질량이 뭐냐? 질량은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이다. 즉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죠. 그냥 말 그대로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 그럼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유발이 돼요? 힘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죠.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화가 될 텐데 힘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가 변화가 안 되겠지. 그럼 이미 질량은 힘을 가하기 전부터 있는 거지. 그죠? 힘을 가하기 전부터 질량이 있는 겁니다. 질량을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니까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속도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뉴턴의 제1법칙을 얘기할 때부터 질량의 개념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죠? 그 성질이죠. 그 성질. 이게 관성이잖아요. 관성. 근데 이 관성은 여기 이 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라는 말은 속도를 유지하려는 정도라고 또 말을 해도 되는 거죠. 거스른다는 얘기는 속도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질은 앞에서 관성이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관성.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곧 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성. 그럼 질량은 관성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히. 질량은 관성이다. 조금 더 이제 질량 그러면 그걸 양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관성의 양이에요. 관성의 양. 질량은 관성의 양. 물질의 관성의 양. 줄여서 그냥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성의 크기. 여러분, 관성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질 M1이 있는데 M1의 질량이 1kg이야. 이건 뭐겠어요? 얘는 속도를 유지하려 하는 성질, 즉 관성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1kg. 단위를 붙여놓은 거죠. 1kg.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는 질량이 2kg이야. 그러면 이 물질의 관성은 얘보다 2배가 더 큰 거죠. 2배인 거지, 2배. 그죠? M2의 관성은 M1의 관성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뉴턴의 제2법칙에서 얘기하면 M은 A분의 F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2법칙으로 얘기한 거예요. 2법칙. 2법칙으로 얘기한 질량이고 이건 뭐였어요? 1법칙으로 얘기한 질량이에요. 그냥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럼 질량을 내가 재고 싶어요. 그럼 힘을 가해보면 되겠지. 힘을 가하는데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을 씁니다. 뉴턴. 예를 들어서 힘을 10뉴턴 가했어요. 10뉴턴 가했는데 가속도가 5가 됐어. 5m/s 제곱이 됐어요. 그럼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질량이. 얘가 2kg인 물체, 이 물체의 질량은 2kg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힘을 여기 뉴턴, 힘의 단위가 어떻게 뉴턴이야라고 이제 얘기하면 사실 이미 1법칙에서 질량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둔 건 이렇게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뉴턴의 제2법칙을 얘기하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힘을 가했습니다. 힘을 10뉴턴을 가했어요. 10뉴턴을. 그랬더니 가속도가 5가 나왔어요. 5m/s 제곱. 그럼 그 물체의 질량은 2kg인 거겠죠. F는 MA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F를 보면 F라고 하지 않고 앞에 시그마를 붙였어요. 그 이 질량 M에는 어떤 질량 M이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는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건 아니겠죠. F1이라는 힘도 작용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힘을 가할 수도 있고, F2라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F3라는 힘도 여기에 작용할 수 있겠고, 힘이 여러 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 힘들을 다 더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이죠. 모든 힘의 합. 그래서 이런 힘을 알자 힘이라고 해요. 알자 힘. 이 힘을 알자 힘. 알자 힘 또는 합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물체에 가해지는 합력. 알자 힘. 알자 힘을 영어로 얘기하면 네트가 돼요. 네트. 영어로 네트. 그물로 다 걷어내고 알자만 이렇게 남잖아요. 그물에는. 자, 네트 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트 포스. 네트 포스 또는 F 네트 이렇게 쓰기도 해요. F 네트. 시그마를 생략하고 F 네트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알자라고 얘기하려고. 우리말로는 또 F 알자. 여기다 우리말로 또 열심히 알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F는 MA 이렇게 외우죠. F는 MA. 자, 그런데 F는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X축 방향의 힘, Y축 방향의 힘, Z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분해된 것도 역시 F는 MA가 그대로 성립해서 X축 방향의 힘에 의해서 X축 방향의 가속도가 생기고 Y축 성분에 의해서 Y 성분의 또 G 성분의 가속도도 생겨난다. 자, 이제 여기 단위가 나오는데요. 1뉴턴은 1kg인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되게 하는 힘이다. F는 MA니까 여기 M 1kg, 그죠? 1kg이 M이죠. 가속도 A 1m/s 제곱. 1kg m/s 제곱. 이게 힘이 되겠죠, 힘. 그죠? 그럼 이걸 매번 단위를 다 쓰자니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 위대한 과학자 뉴턴의 이름을 따서 이걸 뉴턴이라고 하자. 대문자 n으로 그냥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힘의 단위는 이제 뉴턴을 쓰는 겁니다. 뉴턴. 1뉴턴은 1kg m/s 제곱과 같은 힘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국제 단위계가 되는데 이 밑에 여기 미국 관습 단위계.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밑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까지 번역을 한 거지. 자, 파운드를 씁니다. 외국 사람들은 힘의 단위로 파운드를 쓰기도 해요. 파운드는 이건 힘이에요. 파운드는. 자, 무게는 힘입니다. 무게는 힘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무게. 자, 질량은 무게가 아니라 질량은 그냥 질량이에요. 자, 무게는 힘이기 때문에 무게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돼야겠죠. 그죠? 이렇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물리에서는 무게의 단위, 힘의 단위죠. 힘의 단위로 뉴턴을 쓰죠. 지금 공부했죠. 뉴턴을 쓰는데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쓰고 가속도의 단위로 미터/s 제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곱해서 숫자 1은 이제 그냥 붙여준 거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얘기하는 거죠. 파운드를 씁니다. 파운드.
그리고 질량의 단위로 슬러그를 쓰는데 이 슬러그를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로. 슬러그가 뭐지? 예.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턴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를 공부하기 전에 힘의 단위로 뭘 썼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생각이 안 나지? 힘이 얼마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힘이 세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힘이 얼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나요? 물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야. 여러분, 이 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지? 힘이 얼마지? 근데 무게는 얼마지 그러면 잘 알잖아, 그죠? 무게는 얼마예요? 자, 여기 이 무게가 얼마지? 자, 중량 이렇게 보면 여기 써져 있겠죠. 중량은 안 나와 있고 부피로 나와 있네요. 부피 500ml, 그죠? 근데 만약에 무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무게가 얼마인지 또 재봐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무게 500g이야. 이게 물이라면 500ml는 500g이 됩니다. 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야, 너는 체중이 얼마야? 네 몸의 무게가 얼마야? 이거죠. 체중이 얼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은 70kg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 오늘 살이 좀 빠졌어. 69kg이야. 내 무게는 체중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무게의 단위가 아니죠. 물리책에 있는 걸 쓰자면 이건 질량의 단위입니다. 질량의 단위.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쓰자 그랬단 말이에요. 질량의 단위지 무게의 단위가 아닙니다. 그럼 무게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써야 된다고요. 가속도. 알겠죠? 예. 그런데 외국 사람은 파운드는 익숙해요. 파운드는 잘 알아.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반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게, 뉴턴은 몰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파운드는 잘 알아. 근데 질량을 알아? 질량을 잘 몰라요. 질량을 오히려 잘 모른다고. 1kg인 물체의 무게는 무게의 개념이 뭐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이죠, 중력. 그죠? 여러분들을 지구가 당기는 힘은 얼마예요? 70kg인 사람에게는 자연학과 가속도 알잖아. 70kg인 물체를 공중에 띄워놓으면 얘가 아래로 가속될 거 아니에요? 그 가속도가 G죠, G. 그죠? 9.8 m/s 제곱이라고요. 아, 그러면 M이 G로 가속되네요. 이게 A죠, A. 그죠? 가속도 A가 9.8 m/s 제곱인데 이걸 기호로 그냥 숫자하고 단위까지 포함해서 G라고 쓴다고요. 그러면 mg 해주면 이게 바로 무게가 되겠네요. 그죠? 예. 지구가 당기는 힘 FG 첨자로 G 또는 무게 웨이트의 W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mg니까 70kg인 사람은 70kg 곱하기 9.8 m/s 제곱의 무게를 갖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는데 계산이 복잡해. 7, 8, 56, 7, 9, 63, 686N. 그렇죠? 686N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야, 너는 엄마가 내 자식이 많이 큰 것 같아. 오늘 밥을 많이 먹었어. 너 도대체 체중이 얼마냐? 엄마, 나는 70kg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어제보다 적군. 그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물리를 배우고 왔어요. 엄마, 나는 오늘 아침에 무게가 686N이에요. 엄마가 얘가 또 뭘 잘못 먹었나? 그죠? 평소에 안 쓰던 말을 쓰고. 그렇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를 일상에서는 안 써요. 남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이제 물리를 공부했죠? 그러면 물리를 공부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써야 돼? 너 체중이 얼마냐 그러면 나 70kg이야 하면 땡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라고. 그죠? 예. 물리를 공부한 사람들끼리는 자, 여기에 9.8을 곱해서 686N이라고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 앞으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답을 쓰면 무게에 힘을 물어봤는데 킬로그램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고 힘을 물어봤는데 무게를 물어봤는데 질량을 얘기하면 틀리는 거겠죠. 근데 일상적으로 이거 쓰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사람들의 방법이 어떻게 얘기하냐? 70kg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세요 라고 뒤에다 중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70kg에 해당하는 중력을 네가 계산해, 이런 뜻이야. 9.8은 네가 곱해. 내가 잘 모르겠어. 네가 곱해. 예. 그래서 질량 끝에 이름을 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주면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 이거 생략해서 쓰죠. 생략해서, 그죠? 일상에서는 이것도 생략해서 쓰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다. 예. 자, 가속되는 하키 폭이 있는데 F1의 크기가 5N이 작용하고 F2는 8N의 크기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러면 가속도 구하려면 이 F1과 F2를 더한 시그마 F를 구해야겠죠. R자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R자 힘을 구하려면 방법이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쫙 그어주면 되는데 이걸 작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계산상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F2의 X성분을 F1의 X성분을 끄집어내고 F2의 X성분을 끄집어내서 얘네끼리 더하면 전체 R자 힘의 X성분이 나오고 F1의 Y성분하고 F2의 Y성분만 분해해서 서로 더하면 전체 힘의 Y성분이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벡터 연산 방법이에요. 두 개의 벡터를 수학적으로 구하고 싶다, 계산상으로 구하고 싶다, 더하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성분 분해해서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한 결과가 최종 합 벡터의 X성분, Y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성분의 힘에 의해서 X성분의 가속도가 나오고 Y성분의 힘에 의해서 Y성분의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의 성분의 가속도가 구해지고 이 둘은 서로 직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가속도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제곱 써서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해주면 가속도의 크기가 34로 나오는데 그럼 방향은 얼마냐면 X방향으로 29, Y방향으로 17이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서 여기 방향,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게 X성분, A의 X, 이게 A의 Y성분인데 그럼 A는 두 개 더한 요게 이제 A 벡터가 되겠죠. 그때의 방향 세타는 요거 X 방향 분의 Y 방향 항상 탄젠트로 나타낸다고요. 그죠?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관습적으로 다 탄젠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AX 분의 AY가 되니까 세타의 크기를 직접 구하려면 아크탄젠트 해주면 되겠죠. 역탄젠트에서 구해보니까 31도가 나온다. 여기가 이제 31도가 되는 거죠. 이 각이. 예. 그렇게 구해주면 자, 이 A는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속도를 다 구한 거죠. 만약에 크기만 구해놨다? 그럼 점수 반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냥 가속도의 크기만 구하시오. 그러면 굳이 이제 각은 방향은 구할 필요 없이 34만 구해도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무게가 여기 나오죠. 이제 무게, 웨이트, 그죠? 무게는 웨이트인데 중력 그러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돼요.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무게는 중력의 크기다.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근데 같은 거예요, 결국에. 중력과 무게는 그냥 같은 겁니다. 근데 무게는 특히 어느 때 무게라고 쓰냐면 그 중력을 가하는 게 별일 때, 별, 지구. 지구 표면에서의 지구가 가하는 중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냥 중력 그 자체를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우주 여행을 하게 돼서 달에 갔어요. 달에 가면 너 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지구가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달이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잖아, 그렇죠?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 달하고 지구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너 무게가 얼마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 지구가 당기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물어봐야겠죠? 너 달이 당기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지구에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할 일은 별로 없겠지. 하지만 이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물어보던가 아니면 측정을 해보면 되겠죠. 측정. 저울 위에 올라가 보면 된다고. 저울 위에 올라가서 그 값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무게의 개념이에요. 무게는 얼마야? 무게가 뭐야? 그러면 저울로 측정한 힘의 값.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구에 있을 때는 당연히 지구가 가하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러면 거꾸로 야 태양은 그럼 날 안 잡아당겨? 태양도 날 잡아당기고 있죠. 끌어당기고 있죠. 그것까지 굳이 생각해야 돼? 예, 생각 안 한다고, 그죠?
자, 중력과 무게, 무게는 그냥 저울로 잰 값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는 같은 거다라고 하죠. 같은 거다. 근데 여기서는 크기만 무게라고 한다. 요거는 이 저자의 생각이에요. 크기만 무게라고. 그럼 무게는 벡터가 아니야? 무게도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무게도 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그 붙여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저자가 그런 거고, 저자가 크기만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게는 뭐야 그러면 중력의 크기, 그죠? 중력 mg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70kg인 사람 686N이죠. 그런데 산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산에 높이 올라가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산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가속도가 지구 표면에서의 가속도보다, 즉 산 아래에서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조금 줄어들어요. 684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산을 열심히 올라갔더니 내 체중이 빠져서 684N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또. 그래서 살은 빠지겠지만 그럼 더 줄어들어야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럼 올라가다 빵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 더 쪄야겠네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멀어지면 중력이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3만 피트 상공. 3만 피트니까 10,000km 정도 되겠죠? 10,000km. 이 정도 10,000km, 1,000km인가요? 10,000km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는 무게를 얼마가 될지 무게를 재봐라. 비행기 타고 한번 무게 재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떨어지겠죠? 그죠?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무게를 재보면 더 떨어지겠지.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의 무게는 얼마가 되겠어요? 무게를 재보면 둥둥 떠 있잖아. 무게 0이겠죠. 무게 0. 그죠? 그런 무게를 겉보기 무게라고 합니다. 겉보기 무게. 체중계로 잰 무게, 겉보기 무게. 겉보기는 생략해도 돼요. 그냥 무게라는 얘기입니다. 무게는 막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만 질량은 안 변하겠죠. F는 ma죠. 질량을 재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을 재보려면 힘을 가해봐야지. 내가 힘을 10N 가했어. 그랬더니 나의 가속도가 0.1이 나왔어요. 그럼 질량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kg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재면 이건 질량이죠. 그런데 이 힘을 중력으로 쟀어요. 중력. 이 힘을 중력이 가해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가속도가 9.8이야. 그래서 이름을 중력 가속도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자, 그래서 관성 질량, 중력 질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관성 질량은 내 질량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힘을 가해서 M은 A분의 F로 계산된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거고, 중력 질량은 뭐예요? 그 힘을 가했는데 내가 중력을 그냥 가해본 거야. 중력으로 알아본 거야. 중력으로. 그럼 중력 질량이에요. 말이 이상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질량. 그 질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력을 가했어.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된 질량, 중력 질량. 당연히 같아야겠지. 질량은 같은 거니까. 그죠? 자, 뉴턴의 제3법칙. 그래서 여기 그림,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중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있는데 F1, 2라고 하는 건 이 교재에서는 앞에 있는 첨자로 앞에 있는 숫자가 힘을 가하는 물체고 힘을 받는 물체를 뒤에다 썼어요. 어떤 책에는 이제 반대로 쓰는 책도 있는데 뚜렷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쓴 것 같습니다. 2번 물체가 받는 힘이지. 그걸 이제 2번 물체에서의 화살표로 표현했고 1번 물체가 받는 힘을 1번 물체로부터의 화살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F12, F21이 있는데 힘은 이렇게 항상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1번과 2번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2번 물체도 힘을 받고 1번 물체도 힘을 받게 되는 거지.
그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벡터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작용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반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힘은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동시에.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종류의 힘입니다. 같은 힘, 같은 종류의 힘. 예를 들어서 이게 중력이야, 그럼 얘도 중력이고, 이게 마찰력이라면 얘도 마찰력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이렇게 이런 관계로 작용을 한다. 힘은 이걸 이제 3법칙으로 얘기합니다. 또는 작용 반작용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게 이제 적용되는 과정을 그다음 6번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세 물체가 나와요. T, M, E, 그죠? T가 있고 M이 있고 E가 있죠. 세 개의 물체입니다. T는 테이블, M은 모니터, E는 지구, 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FTM은 테이블이 모니터에 가하는 힘이라는 얘기죠. FTM. 지금 테이블은 모니터를 떠받치고 있죠.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면이 서로 미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수직항력. 여기도 이렇게 수직항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줄여서 항자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수직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영어로 수직이 노멀이에요. 노멀. 그래서 여기 n을 쓰게 되는 겁니다. 소문자 n. 자, 테이블이 모니터에 가하는 힘은 수직항력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모니터도 테이블에 힘을 가야겠죠. 1이 2에 가하는 힘은 항상 2가 1의 힘으로 동시에 가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FMT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반대죠. 크기는 같고. 자, FMT는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르는 힘이겠죠. 테이블은 모니터를 위로 누르는 거고 위로 밀어낸다는 말을 쓰나요? 위로 누른다고 해도 되고 위로 밀어낸다고 해도 되고 모니터는 테이블을 아래로 밀어내겠죠. 아래로 누르겠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도 수직항력이에요. 근데 요 n하고 이제 부호를 반대로 쓰자면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둘 사이에는 이제 관계가 끝이 났죠. 근데 EM도 있고 ME도 있어요. EM은 뭐예요? 지구가 모니터를 당기겠죠. 지구는 중력으로, 그렇죠? 모니터의 무게 같이. 지금 모니터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지구는 모니터를 당기고, 그럼 모니터도 지구를 당기겠죠. 당길 때는 서로 같이 당기는 거니까. 그럼 모니터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지구가 힘을 받는 거죠. 지구는 모니터 쪽으로 끌려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구는 너무 크지. 자, 이걸 보세요. F는 MA가 되겠죠. 만약에 이 힘만 존재한다면, 지구 말고 모니터만 있다면 모니터가 지구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구는 지구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가속도 이렇게 나올 텐데 지구의 질량이 너무너무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속도는 거의 0에 가깝겠죠. 모니터가 당긴다고 지구가 막 움직이고 이러진 않겠지. 근데 모니터는 어때요? 땅에 툭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러면 책상이 없다면 이 힘만 작용한다면 모니터의 질량 곱하기 모니터의 가속도가 바로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얘랑은 똑같아야겠네요. 그렇죠? 예. 모니터 아무리 질량이 나가봐야 뭐 10kg 정도밖에 안 되죠. 지구는 질량이 얼마죠? 지구의 질량. 지구인 맞아요? 지구의 질량 얼마예요? 지구인들에게 지구의 질량을 물어보니까 모르네, 그죠? 예. 자, 이제 지구의 질량입니다. 5.9 거의 6에 가깝죠. 6 곱하기 10에 24제곱 킬로그램이 지구의 질량이에요.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면 나중에 이제 외계인이 와서 당신들 별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태양의 질량은 얼마예요? 태양의 질량 얼마인지 볼까요? 앞에서 우리 질량 공부할 때문에 나오는 건데 10의 30승 2 곱하기 10의 30승입니다. 2 곱하기 10의 30승. 자, 어디 갔지? 여기죠. 태양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달의 질량은 모르고 사는 게 많았네요, 그죠? 달의 질량. 달의 질량은 왜 안 나와? 예. 7.3 곱하기 10의 22승. 지구의 81배, 80분의 1배, 그죠? 지구의 80분의 1배라고 합니다. 22승 정도. 100분의 1, 대충 100분의 1 정도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건 몇 배예요, 거의? 100만 배? 50만 배? 20만 배 정도 되죠. 태양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죠? 자, 넘어가 보시고, 이렇게 이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보여주는 그림을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자유물체도.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그려보는 그림이죠. 자, 여기 B번에 있는 건 모니터만 그려져 있죠. 모니터에 힘을 가하는 건 책상이 힘을 가하기도 하지, 그리고 지구가 당기기도 하죠. 각각 책상이 가하는, 테이블이 가하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을 다 모니터에 그려놨죠. 그러면 이 모니터의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고, 특히 이 모니터를 그냥 점으로 표시하면 조금 더 간단한 자유물체도가 그려지지.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물체로 표현해도 됩니다. 둘 다 자유물체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책상의 자유물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책상의 자유물체도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됐죠?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중력이 있겠지? 그죠?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표시된 건 모니터가 책상을 누르는 힘만 표시한 거잖아. 모니터가 책상을 누르는 힘, 이게 그것도 아래 방향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려면 점이 아니라 좀 상자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책상은. 자, 지구의 중력 F 지구가 가하는 모니터에게 힘아 F 모니터가 아니라 책상이죠. 책상. 괜히 헷갈리네.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 FET도 있고, 모니터가 책상을 누르고 있죠. 요 FMT 아까 했던 거 FMT 이것도 있고. 저 두 가지만 있나요? 두 가지만 있진 않아요. 세 개니까 모니터, 지구, 모니터, 테이블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어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 가할 수 있습니다. 중력을 가하는 지구가 될 수도 있지만, 책상, 만약에 이 두 가지 힘만 가해진다면 책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가속해야겠지? 그죠? 힘을 받으면 가속하는데 이 두 가지 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둘을 더하는 힘은 아래 방향일 테니까 가속도도 아래로 생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떠받치고 있죠, 땅이. 이것도 지구가 가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테이블에 가하는 힘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중력으로 가하는 힘과 Fg죠, Fg. 중력으로 가하는 힘과 땅바닥이 떠받치는 힘, 수직력으로 가하는 힘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개. 그래서 번호를 매겨야 돼. 얘를 1번, 얘를 2번 이렇게. 지구는 지구 중력을 가하는 것도 지구지만 얘 떨어지지 않게 바닥이 되어주는 것도 지구죠. 땅, 그렇죠?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그냥 바닥이 가하는 힘, 수직 항력, 이건 지구가 당기는 중력 이렇게 이제 말로 아예 표현하는 게 좋겠죠. 기호로 따로 표시하든가,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문제 나오면 수업 시에 볼 테니까. 자, 이게 이제 5.7절이 분석 모형, 그럼 예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평형 상태 입자. 자, 이 용어를 기억해야 돼. 평형 상태. 평형 상태는 뭐냐?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알자 힘이 0인, 이거예요, 이거.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알자 힘이 0인 상태를 그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른쪽 그림. 자, 이거 보세요. 전등, 이게 지금 얘만 생각하자고, 얘만. 전등. 위에 있는 이 끈은 생각하지 말고, 전등에 가해지는 힘은 이 전등 자체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겠지.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 mg가 되겠죠.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중력입니다. 그런데 위에 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뭐 끈이 당기는 힘이 있는 거지. 이 끈은 전등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럼 끈이 당기는 힘이 우리가 주로 이제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 영어로 텐션이라고 해서 대문자 T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력과 중력이 이 물체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B번 그림이 자유물체도 그림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정지하고 있죠? 그림상 그대로 있다면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0이겠지.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알자 힘도 0이라는 얘기죠. F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 위로 가해지는 힘, 알자 힘은 위로 가해지는 힘은 플러스 T, 아래로 가해지는 힘은 마이너스 FG. 이렇게 이제 크기만을 기호로 써서 위로 T, 아래로 FG. 이거밖에 안 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을 더해서 지금 0이란 말이지. 그럼 T하고 FG는 크기가 같겠죠. 장력이 곧 이 T의 크기가 mg가 되겠죠. 서로 같은 힘이 반대로 가해질 테니까 당연히 합력이 0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전등은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차원, 3차원인 경우에는 X 성분도 합력이 0이어야 되고 Y 성분의 합력도 당연히 0이어야지 전체 합력이 0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Y축만 따져본 거지만 X축에 힘도 있다면 그것도 역시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0이 아니면, 0일 때는 평형이니까 굳이 가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알자 힘을 받고 있다면, 0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 법칙이 돼서 F는 ma라는 식을 써주면 어떤 주어진 질량의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힘을 줬어. 가속도 얼마야? m분의 시그마 F. 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A는 얼마야? 그 물체의 질량을 여기다 아래에다 쓰고 그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을 위에다 써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F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죠. F를 구하기 어렵게. 즉 시그마 F니까 F가 여러 개 가해지거나 구하기 어렵게 해놓으면 문제 좀 풀만 하겠지, 그때는. 예를 들어서 5.8번 그림과 같이 사람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 당기는 힘을 T. 그런데 Y축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겠죠. 뭐 우주 공간이나 다른 별에서가 아니라면 당연히 지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자면 지구가 당기는 FG는 mg라는 중력이 가해지고 있을 겁니다. 중력이 가해지면 이 힘만 가해진다면 당연히 아래로 역시 가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땅이 얘를 가속하지 않게 떠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땅바닥이 밀어내는, 바닥과 바닥이 서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자는 위로 수직 항력 n을 받고 있는 거지. 근데 가속은 오른쪽으로만 가속된다고, 이게 아마 가속도 같아요. 그러면 수직 방향은 평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 여기 F, Y는 위로 N, 아래로 FG 더해서 0이 돼야 돼서 수직 항력을 구해볼 수 있죠. 그냥 mg겠죠, mg. FG가 mg니까. 그럼 수직 항력을 하나 구했고, Y축 방향으로는 가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평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X축 방향으로는, 이럴 때는
평형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x축 자체가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y축만 평형이다라고 뭐 얘기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x축이죠. x축으로 가해지는 힘은 t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R자 힘이 돼야겠고, 그래서 A는 T분의 M분의 T. 너무 간단하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굳이 문제를 내기도 어려워요. 너무 간단해서. 자, 이 다른 상황입니다. 물리책을 억압하고 있죠, 오른손으로. 성경책에 올려놓으면 성경책을 억압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저기 하는 건데, 물리책 위에 서로 올려놓으면 괜히 억압하는 것 같지. 예. A뿔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예. 공부하기는 어렵고 땅을 치는 거지. 예. 그때 손으로 누르는 힘을 F 주어진 겁니다. F라고 하자. 그럼 지구가 물리책을 당기는 힘은 뭐 mg겠죠. 물리책의 질량이 m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mg. 그런데 그러면 중력도 아래고 손으로 누르는 것도 아래니까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바닥에 떠받쳐주고 있죠. 바닥에 떠받쳐주는 수직 항력 n이 있어요. 이 힘 3개밖에 없죠. 이걸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n은 위쪽, 나머지는 아래쪽. 그죠? 근데 책은 그대로 있어. F는 R자힘 F는 MA죠. 이거 평형이죠.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을 다 더하면 0이 되는구나. 이거죠. 예. 이렇게 나와서 n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n은 두 개 이항하면 fg 더하기 f로 본래 무게보다 누르는 힘만큼 더해준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자, 매달려 있는 신호등도 평형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신호등의 질량이 m. 질량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m이라고 이렇게 써 버릇을 하세요. 그럼 이 신호등에 가해지는 힘은 자, B번의 신호등의 자유물체도가 나와 있죠. 아래 끈이 당기는 장력 T3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힘. 자, 신호등이 잘 멈춰 있다면 힘의 크기는 같겠죠. F치로. 평형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T1은 T2는 얼마인지를 이게 구하는 게 문제거든. T1, T2 얼마인지. 예. 각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타1, 세타2는 주어져 있다면 여기 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죠? 이 점을 그냥 물체로 생각하는 거야. 물체로 생각하는데 얘의 질량은 뭐 mx라고 할까요? mx. 근데 어차피 정지에 있으니까 m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가속도는 0입니다. 그럼 이 m에 가해지는 힘은 자, 이렇게 줄이 당기고 이렇게 오른쪽 줄이 당기고 이렇게 아래쪽 줄이 당기겠죠. 줄은 당길 수만 있어요. 줄이 있는데 줄을 가지고 야, 이 줄로 나를 밀어봐. 이렇게 못하지. 그럼 줄로 어떻게 밀어? 줄로 당기기만 할 수 있어요. 줄은. 물체를 당기기만 하는 겁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이 물체, 내가 관심 있는 물체는 지금 점이거든. 이 점을 당겨야 되니까 아래로, 바깥으로, 다 바깥으로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신호등은 줄을 위로 당겨야겠죠. 위로.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돼 있는 겁니다. T3는 위니까 얘도 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T3라고 하는 건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크기만 갖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벡터 표시를 물론 해놨지만 벡터는 방향이니까 방향은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크기를 T1, T2, T3라고 둬야겠죠. 자, 그럼 이제 분해해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T3는 Y축 방향으로 딱 돼 있는데 T1이나 T2는 X 방향, Y 방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할 때는 직사각형 또는 직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이거 더하기 요거가 T1인 거죠. 그래서 T1의 X 성분, T1의 Y 성분으로 분해하고 T2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아니면 직사각형을 그려도 되고 그죠? T2X, T2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X 성분이 2개밖에 없네요. 크기가 같아야죠.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T1 플러스 T2 더해서 0이 됐으니까 T1하고 T2는 당연히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Y축 방향은 요거 위쪽이고 얘도 위쪽인데 얘는 아래쪽이죠. 그러면 T1Y 더하기 T2Y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T3가 되겠죠. T3가 아래쪽 더해서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도도 주어져 있고 그러면 자, 이제 X성분, Y성분 분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T1의 왼쪽 성분, 오른쪽 성분, T2의 오른쪽 성분은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로 둔 거고, 요거 플러스고 둘 다 Y성분 플러스고 얘만 혼자 아래로. T3는 신호등에서는 FG랑 같았으니까 그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X방향의 힘을 더해서 0이 되는 거고 Y축 방향의 힘 다 더해서 0이 되도록 그런 과정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풀어내는 건 그냥 다 계산기로 풀으면 되는 거니까. (5.3번) 미끄러지는 자동차. 이거는 이제 평형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평형이 아닌 문제예요. 미끄러지면서 가속하는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경사면 위에 자동차가, 근데 세타만큼의 경사를 가진 경사면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뭐 얼음판에 물체를 놨다고 생각해도 돼요. 얼음판에 물체. 이게 스키장 얼음판이에요. 물체를 놓으면 쭉 미끄러지겠죠. 자동차는 좀 뭐 굴러갑니다. 이제 마찰이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죠. 경사면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방향을 X축으로 두세요. 방향을. 그렇지 않고 나는 오른쪽을 X축, 위쪽을 Y축, 그러면 자동차는 X성분도 속도를 갖고 Y성분도 속도를 가져야 되니까 둘 다 구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겠지. 아예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을 X성분이라고 하면 Y성분의 속도는 0일 테니까 X성분 하나만 구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동차를 점으로 표시하고 아니면 그냥 상자로 표시해도 됩니다.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 그게 자유물체도라고 그랬죠. 자유물체도를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질량 M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mg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중력 mg. 그리고 무슨 힘이 있나 보니까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그럼 바닥이 밀어내는 힘이 있겠죠. 바닥은 바닥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직입니다. 수직. 자동차를 수직으로 밀어내는 힘, 수직력, 수직항력, 두 개의 힘밖에 없어요. 사람이 끌고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엔진으로 힘을 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얼음판에 있는 얼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자, 두 개의 힘을 더하면 합력이 되겠죠. 그럼 더하려면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요게 합력이 되는 거예요. 요게 합력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차피 자동차는 X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은 이 자체가 Y 방향의 힘이죠. 그죠? 그러니까 N은 가속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자동차가 가속하는 건 X 방향이니까 이건 수직한 Y 방향이어서 X 방향의 힘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mg에 의해서 X 방향의 가속도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mg를 이제 분해해야겠죠. mg는 X 성분도 있고 Y 성분으로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그렇죠. 자, 그리고 경사면의 방향이, 경사면의 이 경사가 평형, 수평에 대해서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수평 방향과 수직인 Y고, 수평 X축 방향과 Y축은 서로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Y축 빨간색을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수평과 mg, 수평과 mg가 수직이죠. 수평과 중력은 항상 지구 내부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직선이 안 그어지네 잘. 그럼 이 둘이 이루는 각도도 세타겠죠. 이 둘이 이루는 각도, 요 두 변의 수직인 것들끼리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도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건 mg 사인 세타죠. 요 세타의 높이가 되니까 높이. 이렇게 세타에 붙어 있는 얘는 mg 코사인 세타로 크기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성분의 힘은 얘 혼자가 되는 거죠. x 성분의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게 그대로 가속도 f는 ma가 되겠죠. x 성분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x 성분 그거 자체가 가속도니까, 그죠?
그래서 A를 구하면 G 사인 세타라고요. 여기 M에 곱해지는 A가 바로 G 사인 세타가 된다. A는 G 사인 세타.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사인 90도가 1이죠. 사인 90도는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지. 경사각이 90도니까 그렇죠. 경사각이 45도라면 G 곱하기 2분의 1 사인 45도가 되는 거지. 30도라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중력 가속도의 절반인 각도가 30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수직력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수직력은 크기가 얘랑 같겠지 그냥. 그렇죠? 두 개의 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서 각도를 세타만큼 돌려서 보면 X축, Y축이 되는 거죠. 좌표는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관성 좌표계는 뭐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됩니다. 대신 이제 X축과 Y축은 서로 수직이 되도록 설정하는 게 좋겠지. 그래야 축 방향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제 5.4번. 다 예제예요. 이건 전부. 승강기 안에서 물고기의 무게를 측정하자. 특별한 케이스네요. 그죠? 이런 일이 평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저울이 있는 것도 이상하죠. 승강기에. 뭐 물리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m이에요. 자,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봅시다. 중력 가해지죠. 다 당연히 지구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뭐 끈이 있으면 끈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끈을 당기는 장력이 있겠죠. 이 두 가지 힘밖에 없네요. 그죠? 또 상황은 매우 간단한 거죠. 그럼 위로 작용하는 힘 T, 아래로 작용하는 힘 mg가 있습니다. R자 힘을 구하면 위로 T, 아래로 mg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자, F는 ma가 돼야겠죠. ma가 됩니다. 됐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만약에 가속도가 0이라면 t는 mg랑 같을 테고 가속도 이게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방향이 위쪽이라면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이라면 R자 힘의 방향도 위쪽이 돼야겠죠. 그럼 t가 더 커야겠네요. 그렇죠? mg보다. 이렇게 되면 위로 가속하는 거고 반대로 t보다 mg의 크기가 더 크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아래로 가속하는 거죠. 그럼 m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 나와줘야죠. 이게 뭔가. 그죠? 이렇게 왼쪽이 마이너스면 오른쪽도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가속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승강기랑 물체는. 그죠? 그럼 승강기의 가속도나 물고기의 가속도나 같겠네요. 그죠? 승강기가 어디로 가속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을 여기 대입해 보면 A에 대입해 보면 T를 구할 수 있겠죠. T는 그림에서 보면 T는 이 물고기를 끌어당기는 줄의 힘이니까 저울에 측정이 되겠지. 저울에 측정이 되겠죠. 저울은 이 밑으로 줄이 당기는 힘이 여기 저울에 측정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T는 물고기의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무게는 mg라면서 이거는 그냥 mg, 그냥 일반적인 무게. T는 측정한 무게. 이 저울이 측정하는 무게. 다른 말로 겉보기 무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겉보기 무게.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겁니다. 겉보기 무게. 저울이 측정하는 무게는 T고 실제 무게는 mg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 무게는 mg인데 저울이 측정하는 무게는 위로 가속하면 mg보다 더 커집니다. mg 이항해서. 그죠? T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T는 mg 이항하면 mg 더하기 ma라고 쓸 수도 있겠죠. 위로 가속할 때는 a에다 플러스 값을 써주고 아래로 가속할 때는 a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t는 이렇게 mg 더하기 ma로 이걸 g로 묶어내주면 g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 mg가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보다 여기 이게 플러스가 되면 더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원래 무게보다 더 줄어드는 겉보기 무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 1 넣어주면 된다고요. 여기 A에다가 그냥 1 넣어주면 된다고. mg보다 더 커지겠죠. 가속도가 아래로 가속해. 그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9.8 마이너스 1 해서
8.8이 m에 곱해지는 거죠. 그죠? 예.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학기에 그 강의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그래. 왜 실제 값을 계산을 안 해, 예제를 많이 계산을 안 해준대. 예제는 책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제를 많이 안 해준다. 이해하기가 힘들어. 책에 충분히 나와 있는데. 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제를 풀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제 5.5. 예.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교재에도 다 나오는 문제예요. 대표적인 예제만 나옵니다. 자, 질량이 2개예요. 앞에서는 다 하나였는데 이제 질량이 2개입니다. 3개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질량이 2개라면 M1의 자유물체도도 그리고 M2의 자유물체도도 그려서 둘 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M1에 가해지는 R자 힘 F1을 구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쓰면 M1 곱하기 A1이 되겠죠. 1, 2번 질량체의 식을 2개 써야 되니까 이거 구별하려고 이렇게 하나는 1, 하나는 2를 첨자로 붙여주는 겁니다. M2, A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자, 그런데 이 물체는 이 경우는 이렇게 물체가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이 되어 있는 식에 여기 하나 더 와요. 연결되어 있는 식. 이 세 번째 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 연결을 미리 여기에 적용해서 식을 써도 됩니다. 우리 교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연결 세 번째 식을 아예 안 썼어요. 안 쓰고 어떻게 썼냐면 M1 예를 들어서 M2가 아래로 가속한다고 합시다. 그럼 M2가 아래로 가속하면 M1은 어디로 가속하겠어요? 위로 가속할 거 아니야, 그렇지? 둘이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아래로 내려가고 얘도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고무줄은 아니잖아요, 이 줄이. 그죠? 물리에서 얘기하는 줄은 고무줄은 아닙니다. 다 그냥 줄이에요. 그래서 얘는 M2에게는 아래쪽이 플러스라면 M1에게는 위쪽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러스 방향을 정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M1하고 M2를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 놔 보세요. 여기 1번 입자고 여기 2번 입자예요.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도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둘 다 X 플러스 X라면 얘도 플러스 X가 오른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겠죠? 자, 그래서 M2가 아래쪽으로 가속하면 M1은 위쪽으로 가속하는데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M1에게는 위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여서 M1에 가해지는 R자임은 플러스 방향의 T하고 반대 방향의 M1G가 R자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같겠죠? 얘의 가속도가 A라고 하면 M2는 아래쪽으로 A로 가속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M1, A가 되는 거지. M1, A.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M2에게는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M2, G 반대쪽으로 T는 F는 MA가 된다고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써놓고 이걸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연립하는 방법은 좌변에 T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T 있으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그냥 싹 더해주세요. 그럼 T가 소거돼서 없어지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T는 얘는 T1이고 얘는 T2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용 반작 뉴턴의 제3법칙이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M1이 M2를 T로 당기면 M2도 M1을 T로 당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T가 되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뉴턴의 제3법칙까지 여기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이래놓고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서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더한 거고 T 소가 됐을 거 아니야.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서 A로 묶어준 거죠. 그러면 M1 더하기 M2로 나눠주면 이게 가속도가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해지는 가속도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앞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자, 이 두 물체의 힘을 가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 M1을 당기고 M2를 당겨주죠. 둘 다 아래로. 그죠? 얘는 오른쪽으로 M2G로 지구가 당기는 거고 얘는 반대죠.
똑같이 아래가 아니라 얘는 반대로 M1G로 당기는 거지, 지구가. 이거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럼 전체는 M1 더하기 M2입니다. R자 힘은 M2G 마이너스 M1G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자면, 그럼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R자 힘을 M2G 마이너스 M1G를 질량,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굳이 이런 식을 쓰지 않아도. 근데 이 식을 쓴 이유는, 이런 식을 쓴 이유는 여기 가속도를 구해서 여기다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T가 구해지잖아요. T는 M1G 더하기 M1A일 테니까. 그죠? T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두 번째 식에서 T를 구해도 되고 첫 번째 식에서 T를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T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해봤더니. 그죠? 첫 번째 식에 넣었네요. 그죠? 그래서 M1 더하기 M2분의 2M1M2G라는 T를 구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도르래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질량이 같을 때 그럼 M1, M2 같다고 놓으면 되고, 질량이 달라 한쪽이 너무너무 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5.8절은 이제 마찰력. 마지막 단원이죠. 마찰력은 자, 프릭션, 그냥 프릭션이라고 합니다. 포스 오브 프릭션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프릭션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찰력은 첨자가 아니라 앞에 자가 F잖아. F. 그래서 대문자 F로 놓으면 또 그냥 일반적인 힘하고 혼동이 되니까 마찰력은 주로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소문자 F. 자,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있고, 정지 마찰력. 근데 이제 정지가 스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태틱, 그래서 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적 마찰력. 근데 이름은 정지 마찰력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여기 정적 S를 첨자로 붙입니다. 정지 마찰력. 그런데 뒤에 가면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운동 마찰력. 이게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은 사실 미끄러질 때의 마찰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끄럼 마찰력이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름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 마찰력은 운동하고 있다는 마찰력이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마찰력이에요. 근데 카이네틱, 동적, 운동학적 마찰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끄럼 마찰력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서 K를 붙여요. 카이네틱이라서 K를. 그런데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물체가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 정지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정적 마찰력, 정지 마찰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이제 물체가 너무 가벼우니까 이 무거운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걸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는데 힘을 가하고 있죠 지금. 근데도 안 움직여요. 그 힘을 가하면 움직여야 되거든 본래. F는 MA니까 힘을 가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가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시 F라는 힘을 가하면 MA가 되니까 가속이 돼야 되는데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F만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정지가 가속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로 가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가하는 게 아니죠.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이 가하는 거지. 그래서 바닥이 가하는 겁니다. 정지 마찰력은 바닥이 가하는데, 그럼 바닥이 가하는 힘은 이제 두 개가 돼요. 앞에서 바닥이 밀어내는 힘도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수직항력이 되는 거고, 바닥이 수평으로 가하는 힘이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바닥이 가하는 힘은 분해할 수 있는데 수직 방향의 힘은 수직항력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수평 방향으로 바닥에 힘을 가하면 그때는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근데 정지하고 있을 때는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고, 운동할 수도 있죠. 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운동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합니다. 미끄러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왼쪽 방향에 마찰력이 작용하게 돼요. 미끄러지는 경우니까 이때는 FK라고 첨자를 써주는 거죠. 자, 그럼 미끄러질 때는 이 F는 외부에서 힘이 있을 때는 F가 있는 거고 없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힘을 줘서 막 큰 힘을 주면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작은 힘을 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작은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고, 큰 힘을 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 힘이 이제 큰 정지 마찰력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서 FS의 맥시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FS의 맥시멈은 무게하고 비례해요. 무게,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F와 N을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뮤 S로 씁니다. 자, 운동 마찰력도 비례 상수, 이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데 그때 이 비례 상수는 뮤 K로 써요. 뮤 K. 실제로 이 운동 마찰력은 노면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측정해 보면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하다고 모델로 이렇게 일정한 걸로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뮤 K보다는 뮤 S가 더 크겠죠. 일반적으로 운동 마찰보다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뮤 S가 뮤 K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뮤 S를 또는 뮤 K를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마찰 계수. 마찰 계수. 그래서 얘는 정지 마찰 계수. 얘는 운동 마찰 계수.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자, 그러면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일반적인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여기가 다 정지 마찰이에요. 최대 정지 마찰보다는 작겠지. 자, 운동 마찰력은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경사면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시간이 아직 있죠? 예. 한 단원을 하루 2시간 만에 공부하는 건 되게 힘들어. 가르치는 사람도 되게 힘들어. 쉬지 않고 말해야 2시간만 하니까. 잘 보세요. 예. 자, 질량이 m이에요. 파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질량이 m이라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찾아야 된다고.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는 자유물체도 그림을 내가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지구가 당기는 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mg 써주고, 바닥 있네요. 바닥이 수직으로 미는 힘, 수직 항력. 바닥이 수평으로 미는 힘, 수직이 아니라 수평 항력이 아니고 마찰력, 이렇게 이름을 정한다고. 근데 경사면이 오른쪽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움직이지 않아 지금. 그럼 마찰력은 위로 작용해 줘야겠죠. 그렇죠? 중력은 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지 마찰력은 방향 잡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운동 마찰력은 그냥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정지에 있으니까 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알아요? 외부에서, 정지 마찰력 말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방향의 그 힘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외부에서 지구는 물체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요거의 반대 방향이 정지 마찰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mg 분해해서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로 분해했죠. 이렇게 분해해주면 이게 x 방향, 이게 y 방향 이제 다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앞에서 했던 거에서 뭐만 더 추가하면 돼요? 마찰력만 추가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x 방향의 힘은 mg 사인 세타만 있었다가 마찰력을 빼줘야겠지. 반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평형. y 방향의 힘은 똑같죠? n-mg 코사인 세타 더해서 0. 그래서 여기 n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n을 구하면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냥. 예. 그럼 마찰력은 mg 사인 세타예요, 그죠? 앞에서 요거 차이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mg는 코사인 세타분의 n 되겠네요. 요 식에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인 탄젠트 세타죠. n 탄젠트 세타. 이렇게 마찰력을, 수직력을 안다면, 수직력을 알고 있잖아요. mg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구해서 집어넣으면 마찰력이 구해진다. 근데 마찰력은 이렇게 구해지는데 경사각을 점점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사각을 크게 하면 탄젠트 세타는 점점 커지겠죠. 근데 경사각을 크게 하면 mg 코사인 세타는 줄어들지? n은 줄어들어요. 그렇지? 세타는 작을수록 커지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얘는 커지면 세타가 커지면 코사인 세타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n은 줄어들지만 탄젠트 세타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크죠. 그죠? 코사인 세타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탄젠트 세타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큽니다. 그래서 fs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가 줄어드는 값보다 얘가 커지는 값이 더 크니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이렇게 무한대까지 증가할 수 있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그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감소해봐야 0으로 감소하는데 얘는 무한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서 0하고 무한대까지 가진 않지만 이렇게 돼서 세타를 점점 증가시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순간 미끄러지는 순간이 있겠지? 경사각을 크게 하면 안 미끄러졌던 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순간의 각도로부터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할 수 있겠죠? 미끄러지는 순간 최대 정지 마찰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 뮤 S 곱하기 n이 최대일 때, 맥스일 때는 그게 뮤 S n이잖아요. 그때가 오른쪽 n 탄젠트 세타가 돼서 n이 약분이 되고 뮤 S가 탄젠트 세타 C, 미끄러질 때의 각도 세타 C를 측정해서 마찰 계수를 구해낼 수 있어요. 정지 마찰 계수를. 예를 들어서 20도에서 미끄러졌다면 마찰 계수가 탄젠트 20도는 0.364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알짜 힘이 생겨나는 거지. 그럼 가속이 됩니다. 그때 가속. 20도에다 놓으면 이때부터 막 미끄러지는데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식이 바뀌는 거죠.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s의 맥스가 아니라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fk로 바뀌어져야겠지. 그러면 0이 아니죠, 이게. 그죠? 0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럼 가속이 된다. ma로 a를 구해 볼 수도 있어요. 예제 5.7은 좀 꼬아놓은 문제예요. 이거는 꼬았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외부에서 M2를 당기는 힘이 오른쪽 위로 가해지죠. M1은 자 그런데 가속은 위로 가속이 돼요. 그러니까 F가 좀 큰가 보네요. 그죠? F가 크면 아래로 가속이 아니라 이제 위로 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유물체도 그림을 M1에 대한 자유물체도 그림, M2에 대한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리는데 F를 분해해야죠. 오른쪽과 위쪽으로. 그죠? F 코사인 세타와 F 사인 세타를 분해해서 X 방향, Y 방향을 다 따져줄 수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한다면 얘는 위쪽으로 가속하는 거죠. 그럼 얘가 플러스 X라면 얘는 위쪽이 X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이 연관을 시킬 수 있겠죠. T-M1G는 M1A가 돼야겠죠. 이게 가속도가 A라면 얘의 가속도 얘가 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속도에 대한 식을 연관을 짓고 여기 높이에 대한 식은 이건 뭐 날아가거나 땅속으로 꺼지지 않으면 평형이 된다는 조건을 여기 평형 조건을 Y축 방향에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M2에 대한 X 방향의 알짜 힘은 M2A, F는 MA 이 법칙이 되는 거고 M1에 대한 Y 방향이 여기서는 Y 방향이지만 실제로는 X 방향인 거죠. 그죠? 그래서 T-M1G가 M1A 이게 X 방향이라고요. 이 둘은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여기 A하고 여기 A하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 정식을 둘이 풀 수가 있고 이거는 2번 물체에 대한 Y축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 되는 평형 조건을 적용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든 뭐 해든 해서 A를 구할 수 있죠. A를 이렇게 A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예, 그러면 시간 맞게 다 끝냈죠? 예. 연습 문제는 그림이 있는 연습 문제를 주로 풀어보세요. 11번. 그리고 요건 앞에서 했던 거지? 예. 자, 요런 거. 그림 있는 건 다 한번 풀어보세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5.16. 앞에서는 예제에서는 이렇게 힘을 줬는데 이건 힘조차 아예 안 준 거지.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이런 문제도 유사 문제, 이런 것도 유사 문제. 이건 질량이 3개네요, 그렇죠? 질량이 3개네. 자, 이거는 시간 되니까 깜깜해지네. 이거는 자 T1 이렇게 T1 줄이 얘가 한 줄이잖아. 얘가 T1이 되는 거고, 이건 다른 줄이에요, 그렇죠? 얘는 T2, 얘는 T2 이렇게 되겠죠. 같은 줄에서 같은 힘입니다. 예.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 이제 중력도 있겠죠? M1G, M3G 이렇게 풀어보시고, 이것도 풀어보시고, 이것도 풀어보시고. 문제가 많네요. 원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문제가 아주 많은 건데 줄여놓은 거죠.